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두 번째 시간, 계약 연장할 때 생기는 갈등들 김민중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세나 월세로 살 때요. 이렇게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더 살까? 아니면 이사를 갈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생활에 큰 변화가 없고 또 전세값이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보통 뭐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연장 방법도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 연장, 전세,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방법이 있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내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갱신되는 경우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그냥 기존대로 조건을 승계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인데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사이에 반드시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도과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나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좀 유리한 계약 연장 방식은 어떤 걸까요?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좀 제일 깔끔하게 재계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재계약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답은 네. 묵시적 갱신이에요. 아, 묵시적 갱신? 네, 묵시적 왜일까요? 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년간 거주기간이 보장되게 되고 2년이 계약 기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이 우선 2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간 묵시적 기간이 갱신이 됐는데 내가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해지 통보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2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면 3개월 이후에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대인 분들은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니 4년을 살았으니 2년, 2년, 4년을 살았으니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갱신 못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돼서 만약에 기본 임대차 계약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사셨잖아요. 총 4년? 네, 총 4년을 살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건 아니니까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6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도 2차로도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8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또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아, 임대인만 그렇구나. 모른다면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때 2년까지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최적의 조합이라면 임차인은 뭐 최대 또는 더 6년 이상을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기간 내에 나는 계약을 안 할래. 뭐 해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거부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묵시적 갱신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바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임대인이 거부를 했다면 네네. 그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미 거절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희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되고요. 내가 눈치를 보다가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면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 계약 연장을 하려면 보증금을 5% 올려달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전셋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기존과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말대로 보증금을 꼭 올려줘야 하나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보증금 올려달라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가 목돈이 필요하니까 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기존 집에 내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번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무조건 5%를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네. 반드시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올려줄 필요는 없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네. 경제적 사정 변동이 생겼을 때 보증금 등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가도 될 수 있지만 감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도 감액을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는 경기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감액 요청도 많이 했고요. 오히려. 네,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차임을 낮춰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액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5% 한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5%를 올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5% 내에서 만약에 뭐 시세나 물가 상승들을 고려해서 내가 차임을 올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 이내에서 합의로 인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내가 이런 규정을 모르고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거든요. 그래서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나중에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 건 아니군요. 예. 자, 계약 갱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린 D씨. 따로 비용 들이지 말라는 임대인의 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몇 달 뒤에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은행 빚을 제때 못 갚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인은 D씨와 계약 연장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경우 D씨는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할 때 번거로워서 증액된 돈만 보내고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게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황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굳이 작성하실 필요 없다. 처음에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두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작성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더 늘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보증금이 더 증액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임대인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서 네. 이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의 효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재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우니까 예. 이게 좀 처음 계약할 때처럼 꼼꼼하게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좀 쉽게 생각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대부분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는데요. 네. 그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집주인, 임대인이 저당권 혹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선순위로 우리 보증금 추가로 증액된 보증금에 우선해서 담보대출 받은 우선순위 대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내가 애초부터 후순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담보대출 받은 것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계약서를 쓰시면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꼼꼼히 기재를 해주시고요.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이제 쓰시게 되는 거죠. 기존 임대차 계약서, 추가된 보증금을 반영한 2차 계약서 네.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두 군데 다 받으셔야 됩니다.
두 군데 다 받으셔도 다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 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약서도 다 갖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계약서를 쓰셔야 나중에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순위, 우선 변제로 우리가 우리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껄끄럽더라도 두 번째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챙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약 갱신 관련 또 다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B 씨. 하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건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순 없는 걸까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을 이제 내보낸 건데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령에 따라서 뭐 철거를 해야 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그런 경우는 갱신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대인이 실제 그 집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 존속은 이제 부모를 말을 하는 거고요. 부모님.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례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본인이 이제 실거주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된 이제 거부 사유였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예. 사실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혹시 없을까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새로 또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가 많죠. 네, 내가 네.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한 달 뒤에 새로 맞아요. 임차인을 구해서 부동산에 이제 임차인 구한다라고 하는 광고도 내놓고 실제로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정도 살다가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임대인이 일부 살았다고 하더라도 2년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네. 이 역시 손해배상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산해서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참고로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공실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들어가지도 않고 새로 임차인도 구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공실로 공실로. 놔두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손해배상에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임대인의 이 실거주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네. 비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네. 이해관계인이에요. 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거든요. 네. 실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입세대, 확인원,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 서류들을 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내가 나간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무슨 조건으로 체결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우편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편물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임대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 앞으로 우편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살고 있다면 우편물이 올 거고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한 3달, 한 5달 지난 시점에 한번 가서 방문을 해서 보면 임대인의 우편물이 쌓여 있다면 네. 임대인이 산다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뭐 3달, 5달, 7달 찾아가 봤는데 계속해서 임대인 이름으로 된 우편물은 없고 네. 뭐 다른 새로운 제3자 이름이 자꾸 있다면 그건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우편물 확인해봐도 되는군요. 네, 뭐 살짝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계약갱신 관련 마지막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G 씨는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쓰고 4년을 거주한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본인 사정이 급하니 6개월만 더 살면 안 되겠느냐며 부탁을 합니다. 딱해 보여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계약서까지 썼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임차인이 딴소리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까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1년 반을 더 살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자,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의 편의를 줘서 6개월간 더 살게 해줬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까지 이제 새로 쓴 상황인데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실제 저희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네. 처음에 임차인이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네. 연락이 와서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이렇게 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임대인들은 그러면 뭐 2개월만 더 사세요. 뭐 이상한처럼 6개월만 더 사세요라고 하면서 선의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임차인이 돌변해서 이렇게 더 살겠다 네. 당당하게 네.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분들이 참 갑자기 뒷목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계속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2년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 6개월간 살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억울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임차인도 무조건 계약서를 썼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이 법에 위반해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시는 건데요. 기존 계약을 종료됐다라고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다르겠군요. 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시고 네. 그리고 기존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쓰시면 더 이상 우리는 6개월만 저희는 보장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소송 전에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서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거주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킨 다음에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만약 끝까지 안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점유를 비롯해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명도 그 권리 자체를 다 이전해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그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같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건 만약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임차인이 그 사이에 새로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거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줘 버리면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명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서 인용 판결을 받아둔 다음에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집행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네.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쟁 해결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에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인데요. 적은 비용으로 쌍방의 조정을 이끌어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기구인데요. 네. LH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임차인, 임대인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조정 목적값에 따라서 10,000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인지대 송달료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네. 대부분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금액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도 60일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30일 연장할 수 있기는 한데 네. 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승소, 패소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한 명은 불만이 있거든요. 패소를 하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쌍방 서로 비난하는 공방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좀 심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 좀 양보해서 한 명이 전부 패소하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 양보해서 중간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내가 악감정 갖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소비가 덜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면서 누구나 임대인이 될 수도 또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갈등이 있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민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